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0대 초반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면 집에 돌아와 아내 수연과 중학생 아들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축구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 충분히 따뜻했죠. 수연은 전업주부였고 저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제게는 특별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이 있는 땅이었죠. 부모님께서 평생 농사 지으시며 지키신 그 땅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이 땅은 우리 집안의 근본이다. 내가 힘들 때, 민준이가 힘들 때 지켜줄 거야. 함부로 팔지 마라. 그날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큼은 뜨겁게 제 가슴에 새겨졌죠. 저는 그 땅을 노후 자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대학 갈 때, 아니면 제가 은퇴한 후 필요할 때 팔 생각이었어요.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저녁 식탁에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단단하고 결연한 톤이었죠. 무슨 사업? 저는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가득한 화면이었습니다. 명품 리셀 사업이요. 요즘 정말 뜬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다 하고 있어요. 명품 리셀.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수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요. 마진이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금이 필요하긴 해요. 초기 투자금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3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수연아, 우리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 민준이 학원비도 있고 전세 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는 항상 그래요. 안정만 찾으면서 살잖아요. 저도 제 꿈이 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부터 수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서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수연은 저녁 식탁에서도 명품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떤 가방이 얼마에 팔렸다더라. 누구는 이걸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대하면 또 싸울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제 안목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수연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준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수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세미나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명품 투자 교육이라는 걸 받는다고 했죠.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둘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들도 느낀 거죠.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이해해주자.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수연이 점점 가정보다 그 성공이라는 허상에 빠져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이제 명품 매장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구경만 한다고 했지만 카드 명세서를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투자예요, 투자. 이것도 모르면서 왜 간섭해요? 투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저녁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왠지 위험해 보였습니다. 무슨 기회? 정말 큰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강이사라는 분인데 이미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강이사.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죠. 그 사람이 뭐라던데? 우리한테 투자하고 싶대요. 아니, 같이 사업하자는 거죠. 저한테 센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함께 사업하자고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만나보면 알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 집에 들이운 이 그림자가 뭘까? 이게 정말 성공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파멸로 가는 길일까?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요. 강준모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이 저를 호텔 라운지로 불렀죠. 여보, 오늘 강 이사님 만나요? 꼭 같이 가야 해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라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죠. 저는 이런 곳이 불편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기 계세요. 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핀스트라이프 수트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씨. 강준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받는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요. 일해본 적 없는 손 같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강준모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치아가 하얗게 빛났죠. 많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한테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셨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가짜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수연을 힐끗 봤습니다. 수연은 들뜬 표정이었죠. 강 이사님, 저희 남편한테도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이죠. 강준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화려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매출 상승 곡선, 수익률 표시,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연평균 35% 성장률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명품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투자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제 질문에 강준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센스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수연 씨 같은 분 말이죠. 그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그 장면이 불편했습니다. 수연 씨는 안목이 탁월해요. 제가 몇 번 테스트해봤는데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읽더라고요. 이런 분이 함께한다면 성공은 포장된 거나 마찬가지죠. 강준모의 말에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런 표정을 저한테 보인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준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3개월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5천만 원. 수연이 처음 말했던 3천만 원보다 늘어났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죠. 그건 너무 큰 돈 아닙니까? 재훈 씨, 큰 돈이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강준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수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어요. 여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때 강준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였어요. 수연씨, 이거 선물이에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정판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수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작은 크로스백이었지만 저도 브랜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소 200만원은 넘는 물건이었죠. 이걸 왜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모가 손을 저었어요. 파트너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앞으로 함께 일할 뿐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미끼였죠. 수연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강준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 순간 그의 진짜 얼굴을요. 왜요? 사업 파트너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인데요. 아직 사업 시작하지도 않았잖습니까? 제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연이 제 옆구리를 꼬집었어요. 아팠습니다. 여보 실례해요. 강 이사님 죄송해요. 남편이 좀 보수적이라서요. 수연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강준모는 다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가짜였어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가장으로서 신중한 거죠. 그는 상자를 수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으세요. 제 성이니까요. 수연이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이미 수연의 마음은 넘어간 거였습니다. 호텔을 나오는 길 수연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강 이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수연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비싼 선물을 줘? 그게 사업이에요. 여보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거울 앞에서 그 가방을 이리저리 들어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날 밤 수연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수연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네, 강 이사님. 정말 감사해요. 남편도 곧 설득할게요. 설득. 저를 설득한다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부터 수연과 강준모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사업 미팅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연이 제게 다시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제 결정해야 해요. 강 이사님이 다른 파트너를 알아보고 있대요. 저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저를 향한 사랑보다 성공을 향한 욕망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 금빛 유혹이 뿌리 깊게 박혀버렸다는 것을요. 수연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저녁 거실에서, 심지어 잠자리에서까지 투자 이야기만 나왔어요. 여보,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해요. 강 이사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파트너들은 벌써 수천만 원씩 벌고 있대요.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수천만 원.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수연아, 우리한테 그런 여유 자금이 어딨어? 전세금 빼면 남는 게 없잖아.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시세가 떠 있었어요. 고향 땅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 땅.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신 그 땅을 말하는 거였죠. 그건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요?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인데 왜 안 돼요? 그건 어머니 유산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유산이면 뭐예요? 써먹지도 못하는데. 지금 시세 확인했어요? 2억이에요. 그 돈으로 사업하면 1년 안에 4억을 만들 수 있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땅은 민준이 대학 갈 때 쓸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고. 절대 안 돼. 여보는 항상 그래요. 안전만 찾고 현실만 보고.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수연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하지만 문 밖에서 수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밭둑길, 여름이면 매미 소리 가득했던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땅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농사 지으시며 저를 키우셨죠.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였어요. 재훈아, 이 땅은 우리 집안의 근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다음날 아침 수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온 것 같았죠.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봐요. 땅 이야기는 잊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수연이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대출 상담 받았어요. 집 담보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안내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이건 우리 전셋집이야. 담보대출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 사업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강 이사님이 보증도 서주신대요. 보증.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보증을 서주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땅을 팔아요. 둘 중 하나는 해야죠. 아니면 전 이 집 나갈 거예요. 나간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수연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죠. 수연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차근차근? 벌써 2달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보는 변할 생각이 없잖아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예전처럼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뭔가 계산된 눈물 같았거든요. 여보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모두가 투자하고 사업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 거예요? 시대에 뒤처진 사람.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준이 생각 안 해요? 민준이 친구들은 다 학원 2-3개씩 다니는데 우리 민준이는 하나도 제대로 못 다녀요. 그게 다 돈 때문이에요. 수연이 민준이를 꺼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지는 게 저였거든요. 엄마, 아빠.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우리 부부를 번갈아 봤어요. 싸우지 마. 나는 학원 안 다녀도 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잘못했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생각했어요. 수연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요?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기로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향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갔죠. 산소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어요. 저는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벌초를 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어요. 저는 그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땅이었죠. 저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을 팔자.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고마워요, 여보. 후회 안 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안으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잡으시는 꿈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재훈아, 넌 후회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연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저는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보루를 포기했다는 것을요. 땅을 파는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수연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고 일주일 만에 매수자를 찾았죠. 여보, 2억 2천에 팔렸어요. 시세보다 높겨.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시종이 위를 떠돌았죠. 수연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곧 부자 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땅은 남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잔금이 들어온 날 수연은 강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수연이 말렸어요. 그날 밤 늦게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완벽해요. 강 이사님이 계약서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 지분은 40%래요. 40%. 2억이 넘는 돈을 넣고 40%라니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 좀 보자. 피곤해요. 내일 보여줄게요. 다음날 아침 수연은 일찍 나갔습니다. 사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만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어? 또 미팅 나갔어. 요즘 매일 나가.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 먹었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이 예전엔 매일 저녁을 차려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저는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정리하다가 수연의 서랍을 열었어요. 청구서를 찾으려고 했죠. 그때 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은행 봉투에 들어있었는데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서 봤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에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천만원. 수연이 제 동의 없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최대한 끌어다 쓴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죠. 한 달 전이었습니다. 땅을 팔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날 속였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뒤졌어요. 그러다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준모의 명함이었습니다. 앞면에는 회사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휘갈겨져 있었죠. JS 인베스트먼트. 홍콩 계좌. 홍콩 계좌라니. 왜 홍콩이죠? 저는 핸드폰으로 그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체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여보, 왜 앉아요? 수연이 가방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어요. 남자 향수 같았죠. 진하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강 이사님이랑 미팅했다니까요. 사업 계획 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퇴출 받았지? 제 질문에 수연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 무슨 소리예요? 집에 근저당 설정했잖아. 7천만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네요. 수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섰어요. 왜 내 동의 없이 그런 짓을 했어? 필요했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땅 판 돈은?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강 이사님이 최소 3억은 있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3억. 처음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어느새 3억이 됐어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강 이사님을 믿어요. 이분은 진짜예요. 진짜.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JS 인베스트먼트? 홍콩 계좌? 수연이 명함을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내 서랍에서. 설명해봐, 이게 뭐야?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해외 투자 계좌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홍콩을 거치는 거래요. 그게 합법이야? 회색지대예요. 하지만 다들 하는 거예요. 회색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는 걸요. 수연아, 이거 중단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안 돼요. 이미 시작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방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수연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네, 강 이사님. 걱정 마세요. 남편 설득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제 뒤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내일 뵐게요. 그 서류 가져갈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 누워있는 수연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내가 이렇게 변한 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건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더 큰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수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재훈 고객님이시죠? 대출 상황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3개월 연체 상태시고요. 이번 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3개월 연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수연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밀렸죠?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8,200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연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죠. 화장대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미안해요. 딱 3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김재훈 씨 맞으시죠? 저는 형사 박민수입니다. 형사.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이수연 씨 연락 가능하신가요? 사기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기요? 네, 강준모라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이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부인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내가 사기꾼이라고요? 정확한 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강준모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틀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강준모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자막이 흘렀죠. 명품 투자 사기 조직 주범 강준모 300억대 사기 혐의로 긴급 수배. 해외 도피 정황 포착.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만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준모는 명품 리셀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울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날렸어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집까지 팔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들과 똑같다는 걸요. 저도 피해자라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저는 더 비참한 피해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공범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은행, 형사,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아빠? 왜 여기 있어? 민준아.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물었죠.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엄마는 사기꾼과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형사가 제게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차용증, 연대 보증서가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위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네요. 피해 신고하시겠습니까? 피해 신고. 제 아내를 신고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독촉장들이었어요. 은행, 카드사, 사채업체에서 온 것들이었죠.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총액을 계산해봤어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땅 판 돈 2억 2천만 원, 집 담보대출 7천만 원, 그 외 카드 대출과 사채가 6천만 원이었죠. 모두 수연이 제 명의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20년 넘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아내와 강준모라는 사기꾼에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은행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네, 김재훈입니다. 고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수연의 방을 다시 뒤졌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어요. 수연의 필체였습니다. 강 이사님이 말했다. 성공하려면 과감해야 한다고. 나는 과감해질 거다. 오늘 2천만 원 더 투자했다. 재훈이는 모른다. 알면 반대할 테니까. 홍콩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완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했던 거였어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주소였어요. 태국 방콕이라고 적혀 있었죠. 방콕 수쿰빗 11번가. 강 이사님 안전가옥. 안전가옥. 토피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수연과 강준모를 찾아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돈을, 제 인생을 돌려받을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폭수의 시작이라고요. 경찰서를 다시 찾은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박민수 형사를 만났어요. 다이어리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연의 다이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형사가 펼쳐서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콕이라. 강준모 놈이 태국으로 도주한 정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요. 이 주소로 가보면 안 됩니까? 해외 수사는 복잡합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형사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 톡촉 전화가 왔고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겁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재훈 씨 위험합니다. 강준모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한 달 후입니까? 석 달 후입니까? 형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 탐정 업체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전화를 걸었죠. 대부분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제게 그런 여유는 없었어요. 10번째 전화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해외 추적이요? 가능합니다. 태국에 협력업체가 있거든요. 목소리의 주인은 최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전직 경찰이라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성금 500만원, 성공 시 회수 금액의 10%입니다. 500만원. 제게 남은 돈은 예금 잔액 8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학비랑 생활비를 빼면 빠듯했죠. 300만원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네요. 좋습니다. 300에 하죠. 저는 다음날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랑 컴퓨터가 전부였죠. 자료 주세요. 저는 다이어리와 명함, 수연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최진우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 강준모라는 작자 전문 사기꾼입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전과가 여러 건 있어요. 어떤 전과입니까? 유사수신 사기 횡령. 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50억을 날렸습니다. 그때도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혔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놈에게 수연이 넘어간 겁니다. 부인은요? 이수연 씨는 공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 추적해보니 강준모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했더라고요. 공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연이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같이 사기를 친 거라는 말이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피해자 명단에도 부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선 존재가 될 수 있다니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엔요?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동결 신청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렇게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집에서는 민준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말해줄게. 엄마 어디 있어? 엄마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사기당한 것, 돈을 잃은 것,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까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해결할 거야. 반드시 엄마를 찾아내고 우리 돈을 돌려받을 거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먼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빠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건 확실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재훈 씨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방콕 수쿰빗 지역에 있습니다. 콘도 한 채를 빌려서 숨어 있더라고요. 수연이도 같이 있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강준모는 확실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언제 움직입니까? 현지 경찰과 조율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 체포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 놈의 얼굴을요. 최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비행기표 끊겠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남은 돈 대부분을 썼어요. 민준이는 친구 집에 맡기기로 했죠. 아빠 꼭 돌아와. 공항에서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아빠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낼 거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강준모 그리고 수연.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방콕 하늘은 흐렸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됩니다. 방콕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5월의 태국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땀이 흘러내렸죠. 최진우가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국인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김재훈 씨, 이쪽은 쏨짜이입니다. 현지 사설 탐정이에요. 반갑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사기꾼 잡는 거 좋아해요. 쏨짜이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수쿰빗 지역으로 향했어요. 현재 상황 설명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진우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콘도 3층에 강준모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목격했어요. 사진 속 건물은 중급 콘도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수연이는요? 부인도 함께 있습니다. 이틀 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걸 봤어요. 최진우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사기꾼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협조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작전이 들어갑니다. 태국 경찰이 한국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일이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강준모가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콘도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저 어딘가에 수연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입니다. 쏨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창문 안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강준모와 수연이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 민준이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김재훈 씨 괜찮으세요? 최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봅시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준모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 전화 도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쏨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법입니다. 하지만 입 모양 읽을 수 있어요. 쏨짜이가 카메라로 강준모를 찍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기겠다고 했죠. 밤 11시가 넘어서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연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진우였어요. 김재훈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준모가 움직입니다. 지금 콘도를 나가고 있어요.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최진우를 만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공항 방향입니다. 쏨짜이가 미행 중이에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공항으로 달렸죠. 30분쯤 걸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쏨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놓쳤습니다. 강준모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팠지만 화가 더 컸어요. 콘도로 갑시다. 우리는 다시 콘도로 돌아갔습니다. 쏨짜이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요. 최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30분 후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콘도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초조했어요. 손톱을 물어뜯었죠.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어요. 우리는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노크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였어요. 문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서 있었어요.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죠. 재훈아? 수연이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수연 씨 사기 방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저항했어요. 놓아요. 재훈아 도와줘.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수연을 봤어요. 강준모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뭐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몰라요. 갑자기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수연도 버림받은 겁니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현금이나 귀중품이 없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강준모가 모든 걸 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을 마주쳤어요.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몰라. 준모 씨가 다 관리했어. 나한테는 생활비만 줬어. 은행 계좌는? 홍콩 계좌인데 비밀번호를 몰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이용당한 겁니다. 강준모에게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왜 그랬어? 왜 나를 배신했어?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그냥 평범한 주부로 늙기 싫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버렸어? 아들을 버렸어? 수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시죠.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수연은 잡았습니다. 강준모도 언젠가 잡힐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와 함께 나와 있었어요. 아빠.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일주일 만이었지만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고생했어, 아빠. 민준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수연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태국에서 경찰에 잡혔어.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힘들지? 응. 근데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아들도 힘든 겁니다. 당연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저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유리 너머로 수연이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수의를 입고 있었죠. 재훈아. 수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검찰 조사는 어땠어? 횡령 방조, 사기 방조로 기소됐어. 변호사가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데.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준모는? 말레이시아에서 잡혔대. 인터폴이 체포했다고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우에게서도 연락을 받았어요. 강준모가 결국 잡혔다고요.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대?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천만 원 정도래. 강준모 계좌에서 동결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대. 5천만 원. 3억 넘게 날린 돈 중에서 5천만 원만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때? 힘들어해. 내가 걱정돼. 수연이 또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갈게. 재훈아, 나 용서해줘. 제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는 초범이고 가정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였습니다. 수연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조심해야 했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수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재훈아 고마워. 탄원서 써줘서. 저는 수연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였어요. 아들에게 감옥에 간 엄마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정에 가 있을게. 당분간은 너희 앞에 안 나타날게.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강준모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어요. 강준모가 법정에 섰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수척했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해액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강준모는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7년. 너무 짧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법이었으니까요. 돈은 결국 8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강준모의 재산을 처분하고 피해자들에게 나눈 거였죠. 150명이 넘는 피해자 중 저는 그나마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잃은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전세금은 대출 상환에 다 들어갔죠. 저와 민준이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아빠 여기도 괜찮아. 민준이가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밝게 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왜 아빠가 미안해? 아빠 잘못 없잖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학생 손이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우리 열심히 살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다행히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을 때 걱정했지만 오히려 격려해 주더라고요. 재훈 씨 힘들었겠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준이는 학원을 끊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혼자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면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빠 오늘 시험 봤어. 잘 본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빚은 조금씩 갚아 나갔고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제 어깨를 넘었어요. 많이 컸죠. 아빠 장학금 받았어.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이었어요. 학비 전액이었죠.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아빠가 힘들게 버는데 나라도 잘해야지.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수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재판 후 바로 제출했죠.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가끔 수연 생각이 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빠 행복해? 민준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아들을 봤죠. 응 행복해. 진짜? 진짜야. 내가 있으니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잃은 게 많았습니다. 돈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신뢰였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죠.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차 있어. 먹고 싶어? 응.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민준이가 장난스럽게 제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묻혔습니다. 야, 이 녀석. 저는 민준이를 쫓아갔어요. 우리는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구나.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함께였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신뢰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요. 저녁이면 둘이서 저녁을 먹습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 평온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강준모는 감옥에 있고 수연은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민준이와 함께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요.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